불이 나고 난 이틀도 안 돼서 그 현장을 포크레인이 와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땅까지 정리 정돈을 합니다.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다 세팅됐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역사적인 야단법석 TV 첫 방송을 하는 날인데요. 저는 명진TV에서 여러분들 자주 뵈었던 것 같습니다. 평화의 길 사무처장 안영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야단법석 TV라고 하니까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건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지난해 시국법회 야단법석 기억하시죠? 그때 함께 참여하고 또 함께 활동했던 분들이 힘을 모아서 야단법석 TV를 새롭게 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 첫 방송을 하는 날인데요. 제 옆에는 그 시국법회 야단법석 때 큰 역할을 해주셨던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한 분은 진우 스님, 또 한 분은 누굴까요? 예, 일단 인사 먼저 하시죠. 예, 진우 스님 먼저 인사하시죠. 예. 네, 시국법회 야단법석 대변인 활동을 하고 있는 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스님. 야단법석 시즌2. 예, 시즌2. 예. 그리고 가운데 계신 분은 일단 한번 중요하신 분이니까 저희가 영상을 한번 보고 이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도청당해도 미국에 항의 한 번 못했다. 항의는커녕 1년 동안 미국에서 무기를 대단하지 않습니까? 잘 보셨죠, 그죠? 네. 저희 첫 번째 시국법회 야단법석 때 시국 선언문을 또랑또랑하게 읽어주셨던 전 만해 불교 청년의 회장님이셨던 이수영 씨가 오늘 저희 야단법석 TV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수영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방송은 처음이어가지고. 네. 전 만해 불교 청년의 청년의 예, 현민영이 엄마. 근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그 야단법석 할 때 처음 뵙고 했는데 그 뒤로는 저희 이수영 씨가 자주 못 나왔습니다. 그죠? 네. 또 좀 일이 좀 있었습니까? 네네. 예. 제가 이제 재작년 10월에 출산하고 그때 시국법회 때가 아기가 돌도 안 됐을 때였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아기가 잘 자라서 지금은 17개월 17개월, 됐고 예. 제가 이제 복직 앞두고 아기가 이제 어린이집에 가면서 조금 시간이 났는데 감사하게도 사무처장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사실은 그 이수영 씨 남편 되시는 분도 참 열심히 촛불 시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저런 인연으로 해서 조금 이제 정보를 얻었어요. 이제 이수영 씨가 복직을 앞두고 아이가 어린이집 간다. 시간 좀 낼 수 있겠다. 그래서 바로 이제 야단법석 TV 하는데 방송이 좀 나와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알겠습니다 하고 육아 천국에서 약간 좀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섭외에 들어갔던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이 방송이요. 불교 시사마당 묻고 또 묻고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이름은 진우 스님 지었고요. 그리고 이 방송의 특징은 일단 이수영 씨가 불교계에서 되게 좀 궁금해하는 불자들이나 또 일반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 좀 진우 스님한테 질문을 하고 또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코너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최근에 제일 좀 궁금해하거나 이거 진우 스님 만났을 때 이거 한번 꼭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이게 궁금하다 했던 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거 얘기해도 될까요? 이거 그냥 딴 얘기인데. 딴 얘기 해도 됩니다. 예, 뭐 아무나 얘기해도 됩니다. 제가 요즘 좀 화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즐거운 표정인데, 굉장히 웃고 있는 표정인데 화가 많아요.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예, 괜찮아요. 예. 근데 꼭 묻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예. 평소에 화가 날 때, 화를 바로 내서 이제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좀 참으면서, 하는 게 좋은지,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다라는 걸 알아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화를 컨트롤할 수도 있고 낼 수도 있고 그거를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번뇌로 가는 문제점은 자기가 화를 지금 내고 있는지를 모르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컨트롤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민영 엄마, 그러니까 요리를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제일 중요한 요리할 때도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이 많잖아요. 뜨거운 거를 다뤄야 되니까. 근데 그게 뜨겁다고 아는 순간, 그걸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죠. 그 손잡이를 그냥 잡는 게 아니고, 그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갑을 낀다든지, 그리고 놀 때는 되도록이면 안정적인 곳에 놔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특히나 민영이로부터는 최대한 떨어져 있게, 민혁이? 민영이에요. 그러니까 맞게 발음했네요. 민영이로부터 최대한 떨어져 있게 놓잖아요. 네. 그게 뜨거운 게 화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화로부터 뜨거운 거로부터 피해를 안 보게 우리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뜨겁다라는 걸 아는 순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일단 왜 화가 나는지. 네. 검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지. 아니면은, 검찰 정권에 의해서, 금리가 올라서 네. 아파트 대출금 때문에 화가 나는 건지, 네. 그것에 대한 여파인 건지를 정확하게 하면 그 화를 컨트롤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화가 일어난 근원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정말 요즘 화가 많이 나십니까? 아니,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남편이 저한테 화 좀 그만 내라고 네, 그럴 정도로 혹시 제가 뭐 남편 때문에 화가 나는 건 아니죠?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그냥 일상에서 그러니까 화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라고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남편한테 화가 나는 건 남편이 가져오는 그리고 남편이 입금하는 입금액이 아니 그런 그것도 좀 지나면요. 네. 저는 집에 애들 엄마가 처음에는 이제 경제적 무능력에 대해서 화를 많이 내다가 활동가니까. 근데 요즘 포기했는지 아이 그래 열심히 해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때로는 화가 날 때는 미련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네. 화의 일상화. 엄마의 화와 같이 산다. 제가 좀 제대로 된 질문을 잘 해야 될 텐데. 괜찮습니다. 네. 스님 그 시국법회 때 뵙고 거의 예, 지금 예. 너무 오랜만에 뵙는데 혹시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예. 어떻게 지내셨죠? 스님이 근황. 네, 근황. 좀 가슴 아픈 근황. 예. 예. 왜요? 가슴 아프지 않았어요. 제가 교법사인데 사람들이 요즘에는 제가 군대 있을 때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법사라 그러면 법을 잘하는 사람인 줄 아는데 법정에 많이 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요즘에. 예. 법과 가까운 사람. 법과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작년 10월에 모든 게 거의 다 일어났어요. 네. 작년 10월에 지금 봉은사 주지 스님이라고 하는 원명 스님이라는 네, 스님이 네. 있어요. 갑자기 그분이 저를 강남 경찰서에 세 사람을 고발했어요. 저하고 저도 포함되어 저도. 안영미 처장하고. 어머. 근데 피고발인 일본은 우리가 몰랐었거든요. 조사받을 네. 때까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경찰에 의하면 정혜린이라고 진명 스님, 비구니 스님 그 방송하셨던 기억하시죠? 네. 예. 그 스님이 고발당했어요. 근데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했다라는 건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허가를 해줘야 된대요. 네. 그 사람이 동의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제3자가 네. 고발하는 거지만. 예. 자승 스님이 봉은사 주지인 원명 스님한테 아마 동의를 해서 그러셨구나. 했겠죠. 예. 그래서 아주 그 재미난 케이스인 게 지금 저는 자승 스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럼 이 사건이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러질 않고 피해자인 자승 스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도 물어보는 게 제가 이제 강남 경찰서에 이제 불려가서 조사받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아니 그 자승 스님 죽었는데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피해자가 죽었다 하더라도 뭐 사자 명예훼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계속 제3자 원명 스님이 고발한 이 사건은 계속 진행된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검찰 네. 경찰 수사 마치고 나서 검찰에 송치됐죠. 그래서 곧 재판정에 불려가야 됩니다. 근데 어떡해요? 네.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명예훼손이 죽은 후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데다가 또 하나는 재미난 게 뭐냐면 일본 피고발인 진명 스님은 자기의 잘못을 다 인정을 했어요. 자기가 거짓을 섞어서
농담조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큰 스님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벌써 했어요. 조사받으면서 다 인정했죠. 인정했죠. 예, 그거를 진실인 줄 알고 네. 방송에서 얘기했던 우리 둘만 지금 아마 크게 이제 징치를 당할 것 같아요. 어머. 어떡해요? 제 생각에는 굳이 이제 최악의 경우는 진명스님이 이 사건으로 유죄를 받는다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해서 네. 벌금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명예훼손으로 받는다 그러면 더 이상 자승스님의 은처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판단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다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진명스님이 물귀신 작전처럼 본인도 그 피고발인이 되어 가지고 고발당해서 예. 그리고 이제 명진 TV에서 방송을 했던 진우 스님하고 저를 이제 물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 은추 문제를 일단락 지워버리겠다 이런 이제 판단인 거죠. 예. 근데 지금 그 안 차장님이 얘기했듯이 네. 왜 물귀신 작전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어진다면 네. 조계종의 대법원이라고 하는 재심 호계위원이 이 원명 스님의 고발한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인 거죠. 대법원 판사인 이분이 경찰에 고발을 한 거예요. 진명 스님을. 저도 했고 안영미 처장도 했지만 네. 그리고 동국대 이사기도 하고 진명 스님이 동국대 정각원장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 고발을 당한 그리고 고발을 했다라는 거는 큰 스님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거잖아요. 동국대 건학위원회의 총재였던 자승 스님을 은초로 몰아붙였던 사람인데 재미난 건 그게 물귀신 작전이라고 얘기한 건 그 뒤로 진명 스님이 건학위원회 뭐 대학생 전법기금에 1,000만 원도 내고 그러기도 했지만 이번 2월 26일 날 비구니회 그러니까 대한불교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축의 하나인 비구니회의 운영위원장이 됐어요. 넘버 2. 아니 큰 스님을 명예훼손했는데 명예훼손했지만 그런 죄를 짓고 고발까지 당했는데 비군회의 실질적인 어떤 좌지우지하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딱 세워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무튼 뭐 저희 이제 진우 스님의 사법 리스크가 한두 개가 아닌데 첫 번째 사법 리스크는 방송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서 계속 조사를 받았다. 또 뭐가 있습니까, 스님? 사법 리스크 많은 그게 게 1번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다 까보자.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하나가 끝이 아니에요? 비구니회 운영위원장이 된 진명 스님이 네. 작년 10월에 똑같은 그 주에 저를 3개를 고발했어요. 저를 상대로. 어머. 그게 그 영상을 내려달라. 자기의 음성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영상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는 형사고발, 명예훼손 소송을 또 했어요. 본인의 명예훼손이죠. 네, 본인의 명예. 진명 스님의 명예훼손. 진명 스님의 명예. 모욕까지 해가지고 저를 고발했고. 그리고, 재판 비용이 좀 필요했는지, 손해배상 5천만 원 민사소송을 또 5천만 원 걸었습니까? 5천만 원. 예. 잠깐, 스님, 요거는 스님한테만 지금 걸린 거죠?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지금, 그 표정으로 저한테. 아니, 저희 저하고는 관계 없는 것 같아요. 처장님, 이 가처분에 따라서 이게 다 연결돼서 오는 거예요. 또 이게 또 똥물이 또 저한테까지 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지금. 어떡하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또 있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 2월에, 작년 10월에 이걸 했기 때문에 10월 31일 날 칭찬을 받았던 것 같아요. 비구니 스님들이 1,000만 원씩 모아가지고 1억을 가져왔다라고 자승이 칭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칭찬을 갑자기 했지?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판짜기 서로 티키타카 하면서 짜고 치는 고수처럼 재판을 통해서 우리 안영미 처장과 나를 이제 입틀막을 그렇죠. 하기 위해서 모든 판을 짜놨기 때문에 그 공을 인정받아서 비구니 회의 넘버 2인 운영위원장까지를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한 2-5달 사실상 입틀막을 당했는데 계속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걸 보면서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시 방송을 하는 것이다 해서 드디어 이 야단법석 TV도 사법 리스크 절반 끝났습니다. 거죠. 이제 세 번째. 제가 작년
2월에 방송한 것 때문에 명진 TV에서 방송한 것 때문에 그건 뭐였죠? 2월에 방송한 게 하도 많아가지고 해인사 사태. 예, 해인사 현흥 스님. 근데 그 사태의 주범이었던 현흥 스님은 지금 초심에서 공권정지 7년 나왔어요. 그 이유가 7년을 때린 이유가 비구니 스님과 가발과 선글라스를 끼고 모텔에 가서 김밥을 먹었다는 것을 주장을 해서 김밥 먹으러 가서 이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방송 중에 제가 재정이라고 하는 스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그 후보로 거론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재정 스님이 저를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었죠. 형사 고발을. 재정 스님은 지금 또 무슨 직책을 맡지 않았습니까? 진명 스님 다음에 동국대 정각원장. 그리고 정각원장. 밖에서 대박. 얘기하면 동국대로 결국은 모이죠. 그다음에 문화재위원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종회위원도 하고 있고, 해인사 말사의 큰 좋은 절도 맡고 있고. 근데 그 사건은 제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이 났어요. 근데 경찰에서 뭐라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냐면, 제가 고모 여인에 대한 이렇게 성적인 관계였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명예훼손이라고 저를 이제 고발했는데, 그 형사가 불송치 결정을 냈는데, 불송치 결정서에 보면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진술, 그리고 모 여성의 투서 문건, 무량의 입장문을 통해 확인한 바, 피해자, 그러니까 현 정각원장, 재정 스님은 불상의 여성과 통정한 사실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보여진다. 그게 불송치 결정서에 나오는 문구인가 보네요. 그래서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라고 제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고사법 리스크는 그래도 조금 어떻게 보면 그런데 승리적으로 막은 그런데 경찰은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변호사를 이용을 해서 검찰에 이의를 제기해서 이것은 보완 수사 요구가 나왔습니다. 다시 수사하라 이 얘기네요. 그거.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스님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하나 더 네 번째. 또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면 지금 동국대 총장인 윤재웅 교수와 그리고 동국대 행정대학원장인 김용현 교수가 2년, 그러니까 2021년과 2022년에 2학기 때 3주간 21일간 천리기를 걸었어요. 천리순례를 자승스님하고 같이. 그래서 제가 상월결사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그 수업했던 걸 봤더니 수업을 안 한 게 기사에 나온 거예요. 기사로 확인해 보면 수업을 안 했거든요. 그 학기 중에 가서. 그래서 어떻게 수업을 빼먹고 갔냐라고 제가 이제 발언을 했죠. 근데 이분들이 저한테 이제 내용 증명도 보내고 김용윤 교수는 이제 저를 이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자기는 나중에 와서 보강 수업을 했다. 근데 저는 이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거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2021년에는 그렇게 갔다 올 수 있다고 쳐요. 갑자기 발생하고 갑자기 마음이 있었을 테니까. 근데 2022년에는 자기가 갈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수강 신청하기 전에 강의 계획서를 먼저 보고하잖아요. 그죠. 강의 계획서에 자기가 3주 동안 빠진다는 얘기를 써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3주나 갔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학생들도 3주 빠지면은 무조건 한 달이죠. 뭐. 네, 무조건 F입니다. F잖아요. 근데 교수가 그랬으면 물론 나중에 보강을 했다고 하지만 적어도 저는 강의 계획서에는 먼저 써줬어야 된다. 2022년. 그래서 제가 비판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윤재웅 교수는 동국대 총장 선거에 아마 나오려고 해서 그런지 형사고발하는 데에는 이름은 올리지 않았지만 김용현 교수는 이름을 올렸는데, 이거는 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서 이 사건은 이제 끝났습니다. 야, 그러면은 어쨌든 스님 뭐 4가지 사안이 사법 리스크로 쭉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하나는 예, 좀 예. 이제 마무리가 된 셈이고, 근데 또 종단 내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징계들이 계속 남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징계 지금 제가 윤성희 교수, 예. 윤성희 총장하고 그리고 정강원장 진명 스님이 조계종 허법부에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자승 스님과 성월 스님을 이제 비방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해서 징계를 절차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초심에서는 주지를 할 수 없을 정도, 7년 동안 주지를 할 수 없고, 그러니까 7년 공권 정리, 네. 그리고 이제 어떤 피선거권도 이제 제한되는, 그리고 법계 강등. 근데 법계 강등을 받으면 제가 주지나 이제 공식 소임을 못한 그냥 일반 평 스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초심에서 받았어요. 근데 재심에서 이제 그걸 다투고 있는데 재심을 지난 12월 9일 날 받았거든요. 예. 근데 계속 연기를 하는 거예요. 심리 연기를. 3개월 이상 왜요? 됐는데. 왜? 예. 원래 70일 안에 그걸 심판을 네.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는 본인들이 제가 그 동국대 전 총장 스님이었던 보광 스님이 지금 호계 원장인데 당사자인 보광 스님과 그리고 재심 호계위원 중에 원명 스님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명 스님이 동국대 이사기도 하고 저를 형사고발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피 신청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판사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동국대하고 본인들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있어서 그래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심판관으로 들어온 거예요. 호계위원으로.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재심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 본인의 사건을 호계위원장인 보광 스님이 언급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에 근거하고 경험에 근거하고 그리고 그 경험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엄청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판사가 그렇게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그러게요. 개인적 감정을 실어서 화를 내면 안 되는데. 그것도 호계위원장. 호계위원장이면 저거잖아요. 뭐 대법원장 네. 이런 정도잖아요. 주심이기도 하고 대법원장인데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거를 저희 변호인이었던 도정 스님이 우리가 결국에는 이거를 사회법에 징계무효소송을 다툴 텐데 그때 반드시 지금 녹취하고 있는 녹취록을 제공해 달라. 종단은 한 번도 사회법에서 이 징계무효소송을 다툴 때 녹취록을 내지를 제공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해달라라고 하고 왔어요. 아, 도정 스님이 변호인입니까? 예, 제 변호인. 도정 스님이 엄청 든든했었거든요. 든든하시겠어요. 근데 지금 스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어쨌든 이 징계 내지는 사법 리스크의 원인이 되었던 게 대체로 보면은 명진 TV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신 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계속 흘러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안 좋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언론 기능이 지금 왜곡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권력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하는 거죠. 예. 묻고 또 묻고, 아. 질문을 거듭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입틀막을 하고 그리고 탄압을 하는 것 때문 아닌가 싶어서 우리 제목을 뭐로 했다? 묻고 또 묻고. 예. 집요하게 정했습니다. 예. 나갈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잘하고 있는 것까지 물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에게도 묻고 예. 또 묻고. 예. 예. 그러니까 불교라는 게 다른 종교하고 달리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종교는 정답을 주는 종교지만 우리는 묻게 만드는 종교잖아요. 예. 근데 뭐 우리 오늘 처음 방송 나오신 이수영 씨는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저희는 묻고 또 묻고가 목적이지 그러다 보면은 뭐 이렇게 좀 뭐가 좀 튀어가지고 17개월 된 애기 엄마를 명예훼손 하진 않겠지. 그러면 진짜 폐륜이지, 폐륜. 그럼요. 요즘 같은 시대에 애국자신데 그러니까 출산율 0.65의 시대에 지금 아니. 저도 조만간 뭐가 날아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오늘 거는 하나도 없어요. 오늘 거는 그냥 순진하게 물었을 뿐이니까. 그래도 너무 이 참담한 불교계에서 계속 묻고 또 물으시는 진우 스님이 계셔가지고 엄청난 힘이 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 2개월 동안 저는 우리 안영민 처장님하고 같이 서로 물었어요.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자승 스님이 죽었는데 계속 해야 되나? 근데 지금 현재 저희까지 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바뀌지 않고 있고 자승의 그림자가 아직도 종단을 지배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계속 물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대목에서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이수영 씨가 평소에 이제 묻고 싶었을 게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예. 엄청 많았네. 또 주변에 이제 불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다 이런 부분에 대한 큰 궁금증이 있는데 이걸 한번 방송에서 같이 물어보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질문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질문이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았었는데 네. 그 중에서 이거는 묻고 넘어가지 않을 뭐라고 해야 되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묻지 않고 넘어가서 그 자승 스님의 방화 자살 사건인데요. 이게 불자들이랑 또 일반 시민들한테 되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어서 이 얘기는 꼭 해보고 싶어가지고 자승 스님 같은 분이 왜 그랬을지 좀 불자들이 갖는 의혹과 의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조계종과 그리고 이제 국가 권력이 이제 제대로 된 역할을 안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발표를 지금 안 하고 있고 제대로 된 발표를 안 하고 있고 조계종에서는 소신공양이라는 얼토당토하는 단어를 거기에 헌정을 해서 자승의 죽음을 미화를 했기 때문에 상식을 가진 모든 국민들 그리고 신심 있는 모든 불자들이 아직도 속 시원하지 않고 그쵸. 어떤 분들은 저한테 조입할 사건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얘기는 자승이 죽지 않고 죽은 척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거를 또 거대 권력들이 또 감추고 있는 거 아니야? 짜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물어볼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무엇 때문에 자승 스님이 그런 엄청난 선택을 하고 그렇게 죽었는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게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자들도 그러고 시민들도 그러고 도대체 죽음의 배후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죽음에 대한 어떤 말 못할 원인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가 요 근래에 신부님들을 몇 번 뵀는데 신부님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타 종교에서 좋다. 타 종교에서 만나는 신부님들마다 물어봐. 이건 의혹 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 조계종 총무원이나 그리고 사법기관인 경찰이나 이곳에서 빨리 해명 속 시원하게 온 국민들이 의심을 갖지 않게 자승 스님을 딱 떠나 보내줄 수 있게 속 시원하게 발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제대로 된 질문을 하면은 답에 그나마 좀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 첫 번째가 왜 그때였을까? 작년 23년 11월 29일 날. 방화자살한 날짜가. 그 70여 년을 살았는데 왜 그때 죽었을까? 라는 왜 그때였을까에 대한 의문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왜 거기에서 죽었을까? 칠장사라는 비전에서 왜 거기서 칠장사가 요 근래에 자승이 죽기 전 몇 달 전부터 자주 갔던 곳이지 몇 번 갔던 곳이지 그 전에 그곳하고 큰 인연이 있거나 본인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장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장소가 몇 달 전부터 갑자기 편안한 장소가 됐던 이유가 과연 뭘까? 그러면은 자승 스님이 칠장사를 왔다 갔다 한 게 뭐 오래 전부터 그런 게 아니라 몇 달 전부터 그렇게 됐다고요? 23년부터 23년부터. 아미타 불교 요양원이 생기고 난 뒤부터 그 아미타 불교 요양원 개원이 5월 달이었거든요. 2023년 5월이었는데 그 뒤로 자주 오셨다고 하니까 몇 번 오셨다고 하고 그리고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러 오셨다, 참선하러 오셨다가 아니라 쉬러 오셨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정말 뭐 주변 사람들 아무도 없이 그냥 홀로 편하게 좀 쉬고 싶다 이런 개념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사생활이 보호될 만한 곳으로 딱 왜 떨어져 있거든요. 절의 대중 처소로부터 떨어져 있어요. 이제 그리고 왜 그렇게 돌아가셨을까? 아, 그거는 이제 방화 자살 불을 질러서. 네. 예. 그렇죠. 저는 좀 의혹이 생기는 게 뭐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은 정말 본인이 죽어야겠다, 자살해야겠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을까? 국정원까지 출동을 해서 그랬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국정원이 출동하고 난 뒤에 그것을 또 국정원이 출동한 거는 원래 요원들이기 때문에 안 알리잖아요. 그죠? 그러게요. 근데 신문에 보도를 했어. 그러게요. 네. 요새 우리 윤석열 정부 국정원은 등에다가 국정원 이렇게 마크 찍힌 거 잠바 입고 막 다닙니다. 아니 그래도 보도는 잘 안 하잖아. 예. 아니 그러면 맞아요. 예. 아니, 요원이라고 부르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보도를 했어요. 왜? 그리고 불이 나고 난 이틀도 안 돼서 그 현장을 포크레인이 와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땅까지 정리 정돈을 합니다. 그리고 조계종은 소신공양이라고 얘기하고 용산 대통령실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하면서 왜 그렇게 빨리 서로 그 사건을 덮었을까? 라는 것. 그래서 왜 그때였을까? 왜 거기서였을까? 왜 그렇게 죽었을까? 그리고 왜 그들은 그렇게 빨리 조용해졌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조용함을 강요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그렇죠. 그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도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걸 오늘 진우 스님이 뭐 어쨌든 지금은 이제 진우 스님의 뭐 여기저기서 들었던 이야기나 이런저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 아직은 뇌피셜에 가깝지만은 아마도 이럴 것 같다라는 그 부분을 오늘 이제 답을 해주시겠다. 요거는 철저하게 몇 가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조계사 인근에서 제기되고 있고 회자되고 있는 답이 될 만한 이렇게 시나리오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것에 대해서 그 경찰 측과 그리고 조계종 총무원 측에서는 이러지 않다. 왜 이렇지 않다라는 걸 명확하게 이렇게 반론도 해주시고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